최근에 좀 가격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3달러를 하회를 해가지고 크리스 라슨이 5천만 이상의 XRP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XRP를 갖다 매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뭔가 XRP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나머지 전체적인 고래들이나 이런 추이들은 오히려 매집을 더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을 하면서 솔라나, XRP 모두 다 연기가 된 거죠. 결국은 시간 문제이고 현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98% 고래들이 활발하게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고래들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저는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라는 암호화폐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신사임당 방문해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님들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들을 좀 전하게 될 텐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혹시나 또 대세 상승장이 끝난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데이터와 그리고 각종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책 소개만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 제가 10번째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압도적 수익을 현실로 만드는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은 제가 경제적인 해자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집필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어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최소한의 공부, 가장 적은 비용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최대한 내 경제적인 해자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노하우들이나 방법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난 대규모 청산 사태 때처럼 어떤 특정한 악재들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고 어떤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다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날에 가격이 좀 크게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을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세 상승장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대규모 청산이 있었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산으로 사실상 선물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펀딩 레이트 히트맵이라고 해서 펀딩 레이트가 얼마나 쌓여서 시장이 과열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자체가 시퍼렇게 몽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른쪽 보시면은 그 얘기는 시장이 굉장한 수준의 침체 국면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장의 거품이 다 거치고 정말 건전한 상태로 더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거품이 거친 상태에서 아직까지 공포 및 탐욕 지수가 공포 상태 혹은 극도 공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을 위한 중요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커뮤니티에서 있는 걸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사실 이런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런 패턴들이 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1년, 2013년, 17, 21년에 큰 상승장이 있었던 그 구간들 한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6개월에서 5개월 정도에서 큰 조정 국면, 즉 베어 트랩이 있었는데 현재도 4월에 상호 관세 발표 이후로 크게 하락하고 상승장이 시작된 지가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조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패턴상으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6개월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그 과열 구간들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이런 패턴들이 과거와 똑같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상 지금 이 국면에서 레버리지를 해소하고 조정 국면을 겪었을 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더 건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트레이더들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선물 포지션들이 다 청산되고 이제는 선물보다는 현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구조적으로 더 건전한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가 거치고 나면은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 흐름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이런 큰 국면들이 나타나면은 회복되는 국면들이 대략적으로 한 달에서 그 이상도 소요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본격적인 상승장을 앞두고 마지막 중요한 어떤 구조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블랙록, 피델리티 등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ETF를 통한 자금 유입 및 유출 흐름은 어떤가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또 촬영 시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4거래, 3거래일 연속으로 다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원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매수세만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장은 많이 오르면 매도세가 나오고 많이 내려가면은 매수세가 나오는 그 파동과 같은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1년을 갖다 통틀어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추이, 올해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추이로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유의미한 흐름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360억 달러라고 하는 대규모 자본이 유입이 됐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10월 달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그 정도 구간들까지 가지 못했지만 4분기는 전통적으로 시장이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작년의 성적을 초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밑에 검은색으로 표시된 게 금 ETF인데 1년치를 한번 살펴봤을 때 금과 비트코인은 비교할 수 없는 퍼포먼스의 차이를 냈죠. 그리고 금의 흐름들 한번 보시면은 이 이후에 검은색으로 된 이 차트가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시점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제도권화된 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순유입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쪽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의 제도권화의 시작, 본격적인 채택의 시작 관점으로 시작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중장기적으로는 더 유지할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렇게 현물 ETF의 자본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이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변화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기 투자자나 채굴자 같은 오래된 고래들은 최근 랠리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런 국면들도 손바뀜의 과정들, 시장의 구조가 바뀌는 과정으로 저는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채굴자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굴자들의 움직임 보시면은 실제로 최근에 매도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신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채굴에 연산되는 컴퓨팅 파워, 채굴 연산력은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치열하게 계속해서 채굴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채굴자들이 채선성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을 일정 부분 매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비용을 갖다가 다른 데 활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운영 비용으로 활용하면서 꾸준히 채굴 경쟁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속 시원하게 올라주지 않다 보니까 일정 부분 매도해서 운영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에 대한 어떤 관점과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다음 표 한번 보시면은 이 지표는 비트코인의 어큐뮬레이션 어드레스라고 해서 축적 주소의 추이를 한번 볼 텐데요. 정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2024년부터 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주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던 구간에서도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가져가다가도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은 순식간에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는 바이낸스 거래소와의 어떤 프리미엄 격차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국발 수요들이 바이더딥 전략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보시면은 축적 추세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에 가져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주체는 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은 지금 아무리 가격이 흔들리더라도 꾸준히 담고만 있다. 이 관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짐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사실 따져보면은 거시경제 관점과 온체인 관점,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반 요소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거시경제의 변수입니다. 우리가 10월 10일부터 11일 사이에 큰 폭락이 있었던 그 순간을 한번 살펴봤을 때 폭락의 트리거가 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100% 발언 때문이었죠. 그런데 물론 그 트리거가 작동을 해서 하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상 최대의 청산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는 현재는 바이낸스가 많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자동 청산 시스템 자체가 뭔가 오류가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바이낸스도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트리거가 된 사건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미중 무역 갈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 결국은 갈등 구조 이후에 합의 가능성이 나오면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해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그 구간들을 보셔야 되죠. 자, 다음으로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셧다운이 불확실성 사태이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가격이 이 이슈에 의해서 크게 많이 좌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상당 부분 지속이 되면서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자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50bp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시장에서 95% 가까운 확률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는 양적 긴축을 점진적으로 중단을 하는데 더 조기에 중단을 하고 양적 완화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말과 내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규제 이슈 상으로 봤을 때도 SEC의 스탠스가 완전히 친암호화폐로 전환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관점과 규제 관점, 채택 관점에서 좋은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시점은 사이클 관점에서 4년 주기의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4분기라고 하는 계절성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은 조정 국면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기적인 관점까지만 보더라도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코인 관련 정책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여전히 친암호화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행보를 통해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거는 뭐 그냥 루머이긴 하지만 큰 폭락이 있었을 때 베런 트럼프가 뭐 몇천억을 벌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부를 확장하기 위해서 뭔가 시장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엄청난 사태가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루머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기조 자체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친암호화폐적인 부분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금을 활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장관이죠. 스콧 베센트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물량들을 압수한 물량들을 가지고서 팔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 유동성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효과들을 가져가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캄보디아 사태에서 천즈라고 하는 그 인물의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압수를 했는데 그 물량들을 미국의 보유고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이 본인들의 주소에 비트코인을 담게 됐을 때 팔지 않는 효과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인데요. 현재 SEC를 필두로 해서 연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준은 연준 계좌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연준 계좌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SEC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뭔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자체가 단순히 투자 자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가치 상승을 이끌고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시나요? 그렇다면 안전자산으로 판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은 안전자산으로 보는 입장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류로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종류의 안전자산으로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각에서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부분들은 결국은 가격 변동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전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면적인 자산이고 새로운 개념의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의 이유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제도적인 채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ETF가 승인이 되고 기업 보유고에서 디지털 금으로서 계속해서 제도적인 채택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기금이 진입을 하고 있고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이 여러 국부펀드들과 회의를 통해서 국부펀드들의 본격적인 진입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주체들, 기관 주체들이 진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입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결국은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디지털 금으로서의 정체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관관계들, 그리고 연준의 어떤 대책에 대한 대응들, 그리고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해지들,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그리고 안전한 대체 자산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 공급의 희소성입니다. 공급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이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2,100만 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희소성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면모들, 즉 해지 자산으로서의 면모도 있지만 공급 긴축에 의해서 크게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안전 자산이면서도 굉장히 다면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XRP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XRP가 한국인들이 XRP를 가장 좋아하는 코인인데 최근에 좀 가격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3달러를 하회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을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된 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리플의 공동 창립자죠. 크리스 라슨이 최근에 계속해서 XRP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 빨간색 보시면 크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5천만 이상의 XRP를 갖다가 즉 한원 대략적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XRP를 갖다 매도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XRP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시점을 한번 보면은 XRP가 XRP를 전략적으로 매집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하고 본격적으로 XRP를 전략적인 매집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황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뭔가 XRP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표 이외에 뒤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고래들이나 이런 추이들은 오히려 매집을 더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XRP가 중요한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XRP ETF 승인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XRP의 본격적인 반등을 좀 막고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XRP 같은 경우는 10개 이상의 자산운용사에서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10월 달에 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을 하면서 솔라나, XRP 모두 다 연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SEC에서 담당하는 직원들도 지금 다 업무에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잠정 휴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번 주 내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 셧다운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현재 재반 준비들은 거의 다 끝난 상황입니다. 다 끝났고 S1 양식서도 이미 수차례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어떤 물밑 작업들이죠. 이야기는 다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문제이고 현재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98%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점들을 조금 더 바라보면서 흐름을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외의 펀더멘털을 짚어보면 현재 리플의 거래소 입출금 물량이나 온체인 데이터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나요? 이 지표를 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빠르게 좀 앞에 질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흐름들을 볼 때 특히 XRP 같은 경우는 제가 펀더멘털이 다소 약하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메인을 기준으로 보통 측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TVL이 모이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수료 매출이 나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되고 흘러나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XRP의 XRP 레저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대비로는 아직 초창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RP를 볼 때는 아직까지는 내러티브적인 관점들, 그 중에서도 큰 규모의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 한번 보시면은 고래들이 그동안에 매수를 했는지 매도를 했는지 보면은 빨간색으로 크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동안에 고래들이 많이 매도세를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죠. 즉 고래들이 활발하게 매도세를 보이다가 이제는 고래들의 매도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흐름들이 다시 녹색으로 표시된 이 양수 영역으로 전환되는 그 구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물량들을 고래들이 조금씩 매도세를 늦추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래 자체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즉 과거에는 이 XRP가 특정 주체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주체들이 뭐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가져갔다면은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뭔가 더 분화가 되면서 다른 양상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XRP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의 조정과 관련해서 요 장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의 거래소 보유량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조금씩 상승하다 갑자기 크게 상승하는 구간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된 차트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래소 보유량이 급등한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거래소에 물량이 확 들어왔으니까 이 물량들이 결국은 매도세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조정받는 국면들을 보였는데 최근의 흐름 다시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죠. 그 얘기는 거래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장기 보유 물량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뭔가 점차 가격의 어떤 반등을 위한 변곡점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지표들이 제가 오늘 장표에선 가져오지 못했는데 MVRV 지표와 가격의 추이를 통해서 다이버전스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제 유튜브 채널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이 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제쯤 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봐서 제가 특정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이 펀더멘털 추이가 확연하게 바뀌는데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국면들을 이어가는 그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펀더멘털이 흐름이 바뀌는데 가격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상승 다이버전스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 구간이다, 이때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사서 아주 단기적으로 수익을 120% 아니 150%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확신이 들었던 부분들은 결국은 펀더멘털이 살아나고 있는 국면들이 중요한 국면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격이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진입 구간이 다가오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겠죠. 자, 설명이 약간 길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XRP의 MVRV 지표 한번 보시면은 30일 평균 단기죠. 그리고 365일 장기 두 가지가 모두 다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격은 아직까지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서서히 포착되고 있는 국면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XRP가 추가적으로 단기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열려 있고 크리스 라센 같은 사람들이 또 대규모로 매도를 하면은 단기적인 하방 압력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펀더멘털의 반등 추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XRP의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현재 XRP 같은 경우도 중요한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은 규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을 때 현재 규제 이슈 상으로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ETF가 나오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ETF를 SEC가 승인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규제 이슈가 완전히 끝났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XRP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일단 ETF 이슈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들이 셧다운이 해결되고 나서 언제 승인이 되는지 보셔야 되고, 승인이 되고 나서 오히려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제도적인 채택들이 더 가파르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업 파트너십과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XRP의 채택, 리플과의 파트너십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시장에서 리플을 볼 때 탈중앙화가 약하다, 너무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리플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B2B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빠른 의사결정과 대규모 채택을 위해서 탈중앙화를 일정 부분 포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사업의 어떤 추진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메이저 금융권들과의 어떤 협업과 그런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켜봐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 라슨의 매도를 말씀드릴 때 에버노스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 SBI 홀딩스라는 이 XRP의 우군이죠. 오랫동안 리플을 지지해왔고 리플의 주주이기도 한 SBI 홀딩스가 또 이 회사에 전략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일단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 필요한 회사들을 갖다가 인수합병하면서 라이선스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고 커스터디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 나온 리플의 사업 행보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메인넷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 레저가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의 국면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소 성장세가 좀 주춤한 모습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메인넷 관점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그 여부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만약에 ETF 승인이 이루어질 때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겠지만,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됐을 때는 더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시나리오는 계속해서 사업 확장을 하고 메인넷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펀더멘털들이 지지부진하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하락으로 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현재 추이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승 쪽에 더 무게감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은 아직 유효한가요?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4년 주기 사이클 역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들 보면은 상승의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다소 약하다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특히 8월 달에 신고점을 경신했던 그 흐름들, 최근에 신고점을 경신했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나머지 대부분의 지표들이 상승장을 가리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신고점은 돌파를 했고, 대략 얼추 신고점 돌파 시점이 반감기 이후에 과거 대세 상승장과 비슷한 구간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절반 정도는 패턴에 맞게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따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시장 구조 자체가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낮아지는 구조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방 압력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더 떨어졌어야 될 상황에서도 방어를 잘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대체자산,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차원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형식으로 아무런 펀더멘탈이 없는 코인들도 우후죽순 펌핑을 했다면은, 지금은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명확한 이유, 상승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코인들이 명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가치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엄선해서 선택했을 때 정말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신간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에서 사이클로만 수익을 얻는 투자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번에 10번째 책을 출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이클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이클의 패턴들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이클을 갖다가 더 이면을 뜯어보게 됐을 때는 단순히 사이클이라는 하나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이치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에 쌓이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과열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고, 이 큰 흐름들이 한번 일단락이 되고 나면은 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구조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그 사이클에서 어떤 패턴들을 주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투자 전략 관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구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구간들에서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때를 시즌 종료라고 보듯이 이 흐름들이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매직 구간들을 활용할 때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표와 그리고 차트 관점들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2022년도에 가장 결정적인 매직 구간을 포착했던 구간 한번 살펴보시면은 MVRV 지표가 1을 하회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차트 관점에서 이전 대세 상승장 저점을 갖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이 탈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최악의 저점 시그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유의미하게 매수를 하면은 그게 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도 빠르게 단기 미실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알트코인 시장이 과거와는 좀 다른 국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앞서 사이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보다도 더 뚜렷하게 어떤 사이클의 디테일 변화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은 과거처럼 이제는 우후죽순 펌핑하는 움직임들보다는 정말로 뚜렷한 이유가 있는 코인들만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순환매는 오게 되겠지만, 과거 같은 그런 폭등 움직임들은 좀 오지 않을 가능성들을 더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증시에 이 물량이 묶여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과거와는 투자 주체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트레이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물량으로도 가격을 펌핑하는 움직임들을 만들어냈다면은, 지금은 기관들로 이 흐름들, 주도권들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인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요, 아직까지는 알트코인이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상승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할 때 만약에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꺾이게 되면은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두려움들도 있지만 현재 그런 징후들이 포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장표 한번 보시면은 전체 알트코인 시가총액, 그 중에서도 톱10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가총액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였죠. 그런데 이 패턴 자체가 하락 쐐기형 패턴으로 이제 이 응축들을 마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변동폭도 굉장히 많이 좁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이 패턴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자본의 흐름들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서서히 넘어오고 있는 국면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가격 상승 동력을 뭐라고 보시나요? 네,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현재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호재 이슈들이 좀 비슷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둘의 성격은 다르고 둘의 정체성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상승을 이끌 수 있는 동력들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DAT 전략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DAT는 디지털 에셋 트레이더리라고 해서 이 상장 기업들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갖다가 재무 전략으로 가져가가지고 결국 본인들의 현금을 갖다가 이 암호화폐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치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전략들을 취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 효과에 대해서 뭔가 거품이다,
이런 논란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표 한번 보시면은 비트마인은 꾸준히 이더리움을 매집하면서 현재 320만 개 이상 매집을 했고요. 최근에 단기 미실현 손실을 기록을 하다가 다시 수익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거품이다,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가 2021년도에 스트래티지에서 확인을 했듯이 결국은 이 전략들이 중장기적인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모두 다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푸사카 업그레이드, 그리고 솔라나는 알펜그로우 업그레이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확장성을 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덧붙여서 보안성까지 같이 해결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앞두고서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현물 ETF 관점도 보셔야 됩니다.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기관들은 이 기점으로 해서 솔라나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매주마다 발표되는 코인쉐어스의 주간 디지털 상품 유입 흐름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기업들이나 기관 단위에서 채택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가 이미 승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스테이킹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도 파이낸스의 ST 이더를 갖다가 ETF로 만들겠다라고 바네크가 또 S1 양식서를 제출한 상황이죠. 그만큼 전체적으로 스테이킹에 대한 이슈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은 이 두 개 코인 다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에 대해서는 XRP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크게 하락하는 국면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만큼 장기 보유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TVL이 또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거기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들이 시장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에 있어서는 가장 저명한 코인들입니다. 이더리움은 사실상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USDT를 주로 공급하고 있는 이 트론에 비해서 전체적인 공급량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USDT를 제외한 나머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점유율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관점에서 좋은 구간들을 가져가고 있죠. 알트코인 시장의 투자 트렌드를 알려주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현재 두 가지 정도의 뚜렷한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 톰리라고 하는 이 펀드 스트레스의 공동 창립자이면서 비트마인 이사회 의장이죠. 이 인물이 하는 얘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전통 금융이 다 블록체인으로 올라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과도기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통 금융이 블록체인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가장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섹터가 뭔지를 첫 번째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기반들을 받아낼 수 있는 블록체인, 즉 레이어 1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가장 직접적으로 전통 금융이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주목받을지 보시면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와 RWA, 실물자산 토큰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적으로 레이어 1과 디파이와 RWA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요. 레이어 1 관점에서는 사실 기관의 입장에서 본인들의 자산을 올릴 때 가장 안정적인 체인을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단연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속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속도와 더불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많이 입증이 되고 있는 코인들, 과거에는 자주 멈추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코인으로서 솔라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레이어 1들이 또 새롭게 기관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코인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레이어 1에서는 이 두 가지를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디파이로 조금 더 내려가 봤을 때는, 디파이에서는 이더리움 계열의 디파이를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금융권들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가장 많은 활용성이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이 있겠죠. 그럼 그 대장은 에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겠죠. 그거는 유니스왑 같은 프로젝트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그리고 리퀴드 스테이킹, 즉 유동성 스테이킹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도 파이낸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체인링크처럼 오라클 기반의 이 프로젝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활용해야 되는 공공재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들이든 다 활용해야 되는 그런 사용성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장기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알트코인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모두 다 유동성 자산입니다. 이 유동성 자산이라는 거는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고갈됐을 때 가장 먼저 기관들이 철수하는 것이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을 먼저 해결해가지고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변동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확고하게 검증이 덜 된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종목에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까? 그 부분들도 역시 알트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들어갔을 때 작은 자본으로도 알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고, 이 기업들, 이 많은 고래들, 그리고 주요 주체들은 알트코인을 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의 상승장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번 신간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및 온체인 분석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해당 내용의 일부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이어갈 때는 정말 수많은 하락들을 경험하게 되고, 상승과 하락 속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어떤 심각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포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터디와 그리고 많은 주변 지인들에게도 중요한 구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구간들은 거의 대부분은 정확하게 그런 정확하게 그 대응 전략들이 적용이 된다죠. 거의 대부분은 대응 전략에 맞게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딱 한 가지 원리로 기획을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위기는 기회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더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 같다 싶으면은 귀신같이 청산을 시켜가지고 하락을 시켜버리고, 시작이 바닥을 기면서 다 끝났다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는 귀신같이 반등해버리는 그런 구간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은 그런 구간들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남은 영상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온체인 지표상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온체인 상으로 봐야 되는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고래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심리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시그널,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단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손절하고 있는지 익절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단기 보유자들이 패닉 셀링을 하면서 손절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지표로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포 및 탐욕 지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극도의 공포 단계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용기를 내보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간들을 확인하고 차트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은 매수 구간을 잡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과매도 되었는가, 즉 많이 매도가 되었는지 봐야 되는데, 지금 차트를 갖다가 올해 2월부터 가지고 와 봤는데 일봉 차트 기준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들어간 구간이 4월 달 전 3월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1년 중에서 과매도까지 가는 구간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이 시그널만 보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있는 기회다라고 봤을 때 이때는 분명히 담아야 되겠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과매도 구간에서 담았는데 더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좌절하면서 거봐, 시장이 끝났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리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반등하는 구간들을 포착할 수 있는 시그널은 RSI와 MACD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 추이와 다르게 반등하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상승 다이버전스가 포착되는 그 구간들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국면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바이더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매수를 했다면은 가장 좋은 최적의 바이더딥 구간을 잡은 거고, 지금처럼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구간들에서는 일정 부분 유의미한 조정이 나올 때 중요한 이평선을 하방 이탈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하방 이탈하고 나서 피보나치 되돌림이 0.382, 0.5 구간까지 가든지 여부를 보면서 또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판단해야 됩니다. 즉 유의미한 수준까지, 즉 심리적인 기전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떨어졌는지 보면서 바이더딥을 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완벽한 바닥을 잡는 거는 어떤 지표나 차트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에서 일정 부분 분할 매수를 이어가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빠르게 반등 국면을 가져가면서 수익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어려운 매도 관점은 어떨까요? 매도 관점 같은 경우는 차트 관점에서 과매도의 반대입니다.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한 이후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포착되는지를 보시면서, 만약에 포착되는 시점에서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대세 상승장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코인을 너무 큰 물량으로 매도를 하게 됐을 때는 다시 진입하는 구간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 좋게 바이더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구간들까지 가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빠르게 다시 반등을 해버릴 경우에는 돌파 매수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관점들에서 어떤 지표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되는지는 이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에 보시면은 지표들이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아마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트코인을 높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나 유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조언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이 관점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딱 기억하시기 쉽도록 딱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중이 무조건 많아야 됩니다. 이 비중을 제가 70%를 가져가라, 60%를 가져가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의 투자 역량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지만, 어떤 투자자라도 즉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그 전략을 첫 번째로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내 투자 성향과 그리고 자산의 성격을 잘 규명하셔야 됩니다. 핵심 자산과 위성 자산을 반드시 구분하셔서, 핵심 자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솔라나나 XRP 같은 좀 든든한 자산들, 장기 상승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담으셔야 되고요. 위성 자산은 위성 자산 1, 2, 3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 종류는 또 내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겁니다. 디파이와 레이어 1, AI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코인들 위주로 선점을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 흐름들에서 포트의 비중이나 배분, 그리고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는 또 내 투자 성향을 나눠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안정형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비트, 이더를 비롯한 핵심 자산 비중이 월등하게 높아지겠죠. 중립적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거고요. 공격형이라고 했을 때는 핵심 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겠지만, 그럼에도 필수적으로 내가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서 50% 이상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하시면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은 이번 시즌에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위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미국 부채 위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부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그 괴리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10년, 20년을 두고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대안이 굉장히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결국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초입에 있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해서 시장이 성장하게 됐을 때 암호화폐 산업,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계를 돌려봤을 때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금을 갖다가 달러에 연동하는 전략들을 가져갔습니다.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한 전략들을 가져가면서 금과 딱 맞는 정도의 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략들을 가져갔는데, 그 전략들이 197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폐지가 됐죠.
일방적으로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폐지를 하면서 그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서 우리가 사우디의 보안을 완전히 해결해 줄 테니까 대신에 이 원유를 결제할 때 무조건 달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사우디의 원유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결국 그 사용성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들을 부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조들도 많이 희석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채권의 인기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미국의 어떤 안정성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면서 미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었다라는 인식 자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 채권을 가파르게 팔면서 대신에 금을 꾸준히 매집을 하면서 또 금 가격이 많이 오르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면들을 가져가야 되느냐 했을 때 결국은 이 국채를 소화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안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즉 탈중앙화된 온체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이 수요 국면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포인트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기조들이 나타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유동성에 의해서 원화 주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조들이 물론 유럽연합이나 몇몇 특정한 곳에서는 이것들을 강제로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탈중앙화된 이 규제를 통해서 완전히 틀어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묘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 입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 유동성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타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테더와 서클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두 코인의 특징과 안정성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현재 USDT와 USDC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또 대안들도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령 에테나에서 발행하는 USD가 그 3위로 빠르게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PYUSD라든지 리플의 RLUSD, 그 외에도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강 구도 자체도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이유는 안정성과 활용성에 있을 텐데,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온다면은 이 양강 구도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USDT 테더와 USDC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성은 USDC, 그리고 유동성은 USD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글로벌한 채택에서는 여전히 USDT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USDC는 미국을 중심으로 활용성이 더 높게 나오고 있죠. 미국의 서클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뭔가 투명성 측면에서 USDC가 더 많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더 대비를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USDC 점유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USDT가 이런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 기조에 발맞춰 가지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통용화된다면 통화 주권이 흔들리고 우리나라 통화도 위험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미국의 이 달러 통화권이 한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리다페이라고 해서 카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기조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통화 주권이 위협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초창기지만 우리가 이 기조들을 5년 10년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 순간에 이 흐름들이 많이 달라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경쟁을 치열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이유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맞 대응으로서, 물론 아직까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기에서 새로운 대안들이 계속해서 모색이 돼야 되고, 그런 방안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에서 종목 선정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알려주신다면요? 네, 제가 주변에 투자자분들 또 많이 만날 기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제가 몇 번 대화를 해보면은, 아, 이분이 좀 경험치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조금 일정 부분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대부분은 조금 초심자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정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죠. 그런데 이거를 언제 사야 되느냐? 나는 종목 선정은 다 했는데 이걸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조금 더, 아, 고수시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넘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그 관점까지 가면은 조금 더 자산이 많고 뭔가 전략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로 좀 이해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 어떻게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을 하느냐가 다 중요하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요거를 강조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잘못된 종목을 샀다라고 했을 때는 매매 타이밍이나 포트폴리오 배분이 의미가 없겠죠. 결국은 앞으로 오르지 못할 코인을 샀는데 이걸 사가지고 뒤에 것들을 고민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종목 선정 자체를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어떤 코인을 사더라도 일정 부분 올라주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기우제에 지내듯이 기다려도 오르지 않는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장의 어떤 기조들이, 특히 종목 선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두 가지, 내러티브와 펀더멘탈을 보는데요. 내러티브는 큰 트렌드의 입장에서 보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흐름들, 어떤 트렌드들이 주목받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디파이 섹터라든지 아니면 RWA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기반이 되는 레이어 1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큰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럼 여기에서 세부 종목을 선택할 때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는 더 명확한 어떤 결과를 주는 코인들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TVL이라고 해서 이 블록체인에 예치되어 있는, 혹은 이 프로토콜에 예치되어 있는 자본이 많으면은, 아, 좋은 코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기조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체인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자본들이 실질적으로 유입이 돼서 산출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하이퍼리퀴드 같은 프로젝트들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이 자산을 갖다가 바이백을 통해서 꾸준히 공급을 긴축을 시키는 데다가 이 수수료 수익이 가장 높은 코인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더 좋은 결과로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들도 그런 기조들에서 굉장히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종목 선정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큰 흐름에서는 지금 이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펀더멘털에서 가장 유의미한 펀더멘털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책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지표들을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이트에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책에서 시나리오별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펀더멘털을 볼 때도 그냥 이걸 봐야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봐야 되고 어떻게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책에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종목 선정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 데이터와 시그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덧붙여서 매매 타이밍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이거를 구입하지 않으시더라도 서점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알트코인을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레이어 1, 디파이, RWA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레이어 1 관점에서는 어떤 레이어 1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가장 높은지를 보는 게 유리하겠죠. 그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코인은 세 가지인데,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트론입니다. 트론 같은 경우는 USDT에 좀 특화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코인을 수혜 종목으로 좀 뽑아봤고요. 이 디파이로 넘어왔을 때는 더 많습니다. 디파이로 넘어왔을 때는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즉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발행하는 주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 거래가 일어나는 공간도 있을 테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이브라는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유니스왑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발행의 어떤 주체로서 봤을 때는 에테나라든지 아니면은 온도 파이낸스, 하이퍼리퀴드 같은 코인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합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많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합 거래가 일어나고 가장 낮은 슬리피지로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래소로 또 커브 파이낸스 같은 곳을 들 수 있겠죠. 이런 곳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특화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정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도 사실은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커뮤니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공통분모를 딱 집어서 만들어낸 표도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태어난 코인들은 무엇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는 코인은 무엇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미국과 관계 있는 것들, 그리고 ETF 관계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종합을 했는데, 그 결과에서 모든 공통점들의 교집합, 하나를 꼽아봤더니 그거는 체인링크로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체인링크는 어떤 미국발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오라클의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데다가 종합적인 솔루션으로서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의 어떤 퍼포먼스가 약하더라도 안정성 관점에서도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담아가기에 좋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은 미국 태생 코인들 위주로 해서 점검을 해봤을 때 레이어 1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솔라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ISO 2002라고 하는 어떤 규약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XRP라든지 스텔라루멘, 헤드라 같은 프로젝트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운영하는 회사들 그리고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들과 관계된 코인들을 보면 좋겠죠. 가령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라든지 트럼프 미디어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를 이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검색이 되는데 이 코인들 한번 목록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에서 최근에 또 밀어주고 있는 코인 중에서는 크로노스 같은 코인들도 있죠.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노출한 적이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코인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데리티브에 의한 상승들이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미국 행정부에서 블록체인에 국가 경제 정보들을 올린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를 받았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피스 네트워크 같은 또 오라클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근데 체인링크가 오라클의 가장 대장이었죠. 그럼 결국은 또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도 여기에서 같이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록을 한번 쭉 해보시면서 공통 분모들을 다 추려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펀더멘털이 좋은 프로젝트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 전략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신사임당 구독자님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4분기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존재하고 이번에는 상승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도 있지만 우리는 계절성 이슈들과 유동성 장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호재 관점들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장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굳건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청산에서 한번 배웠던 교훈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세력들과 수많은 주체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든 털어먹기 위해서 가진 수단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세력들의 여러 가지 어떤 작전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량한 코인들을 계속해서 굳건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내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상승장 구간들을 기다리는 전략들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구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책 말씀을 드리면은 알트코인 실전 투자 바이블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뻔뻔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한 권으로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된 모든 관점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네, 남은 대세 상승장 잘 준비하시고요.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정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